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액세서리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애들은 시집가고 벌써 중년의 나이가 다 되었죠. 58년생 개띠로 태어나서 참 세월이 빨랐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고 힘든 일도 슬픈 일도 다 훌훌 지나가고 이제는 거울 속에 주름진 제 얼굴이 세월을 대신할 뿐이었지요. 저는 어릴 때부터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하지만 부모님만큼은 가난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순이야, 너는 가난하다고 기죽으면 안 된다. 사람들은 대부분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해. 네가 기죽으면 귀신같이 사람들은 그걸 알고 너한테 접근한단다. 그러니 돈이 없어도 항상 돈 많은 척, 당당한 척하고 살다 보면 진짜로 돈이 들어온단다. 저는 아빠가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한다는 생각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생일 때 아빠의 사업이 소위 대박이 났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아버지는 가게를 열기 전까지 노가다 일을 하면서 항상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지고 사시다가 그동안 10년 넘게 모은 돈으로 가게를 작게 오픈하게 되었고, 그게 대박이 나면서 확장하고 손님들이 바글바글해지고 장난 아니었어요. 한순간에 가난했던 저희 집은 어마어마한 현금 부자가 되었지요. 아빠 가게가 마감하고 그날 매출로 나온 현금 다발을 세느라 엄마 손 지문이 다 없어질 정도였고, 현금 세는 기계까지 저희 집에 있을 정도였어요. 저는 아빠가 맨날 집에서 소스 개발한다고 배랑 당근이랑 매실이랑 새우젓, 청양고춧가루 등등 정말 별의별 식재료를 다 가져와서 믹서기에 돌리고 난리칠 때, 아 진짜 나 공부해야 하는데 대체 집에서 이게 뭐 하는 거야. 가루 때문에 자꾸 기침난다고. 순이야, 좀 기다려봐라. 아빠가 아주 기가 막히게 맛있는 소스 만들어서 가게 성공시킬 거니까. 거의 24시간 중에 14시간은 소스 개발에 투자를 하는 아빠였습니다. 아빠는 결국 성공했고, 저는 그런 아빠 덕분에 대학생 때부터는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돈을 정말로 쓸어 모았고, 저도 유복하게 그동안 가난했던 삶을 보상받는 것처럼 명품 가방도 메고 좋은 곳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의대에 다니는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혼자 공부해서 의대에 들어온 인재였고요. 저도 남편이 의사니까 더 호감이 가고 붙잡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안 재력을 내세우면서 저의 매력을 어필한 것도 있었지요. 저와 남편은 결혼에 성공했고, 특히나 우리 아빠가 남편을 좋아했어요. 남서방은 성실하게 살아왔으니 의대에 합격한 거고 참 대단하다네. 나도 가난하게 살아와서 그 힘든 환경에서 성공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아는 사람이기에 자네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의대에 들어온 것을 매우 높게 사는 중이라네. 앞으로 필요한 게 있거나 내가 도울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게나, 남서방. 아버님,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아버님께 도움되는 사람이 되어야지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벌어서 순이한테 좋은 거 많이 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줘야지요. 그런데 에휴, 참 결혼 생활이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페이닥터였던 남편놈은 개원한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내 동기들 다 개원해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너끈하게 본다니까? 개원만 하면 대박이라고. 개원이 쉬운 건 아니니까 나는 당신이 페이닥터 조금 더 한 다음에 개원했으면 좋겠는데. 아 진짜 이때 아니면 기회가 없다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 남편놈은 동기 3명이랑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는 내과를 개원한다고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을 대출받고 땡겨서 개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판이 크면 클수록 손해볼 위험도 크잖아요. 제 남편은 쫄딱 망했습니다. 그냥 망한 것도 아니었어요. 완전히 박살이 났지요. 왜냐하면 남편이랑 같이 개업하기로 한 동기 2명이 개업 전에 돈을 안 주고 튀었던 겁니다. 야, 미안하다. 너무 무서워서, 너무 크게 일을 벌이는 것 같아서 나는 여기서 빠질게. 그게 무슨 소리야. 이미 내 명의로 대출 다 하고 병원 계약까지 했는데. 야, 이건 아니지.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지. 남편의 친구들은 도망갔고 남편 혼자 그 큰 병원을 개원했지만 손님은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종합검진을 할 거면 큰 병원에 가서 하지 굳이 동네에 있는 병원에 갈 필요는 없잖아요.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커졌고 결국 저희 남편은 손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빚만 10억이었고 생활비도 못 받는 처지가 되자 우리 아빠가 남편을 진짜 많이 도와줬어요. 남서방, 얼마나 힘들겠어. 빚이 한두 푼도 아니고. 에휴, 어쩌면 좋나 남서방. 그러게요, 아버님. 장인어른, 저 요즘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딸내미 얼굴 볼 자신도 없고 마누라한테는 죄 지은 것 같아서 집 들어갈 때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마누라 말 들을 걸. 괜히 무리해서 개원하는 바람에 다 날려버리고. 저 이제 어떻게 해요? 아버님, 저 죽고 싶습니다. 저희 남편은 아빠 앞에서 아이처럼 펑펑 울었어요. 술김에 감정이 올라와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동안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던 모양이었죠. 착한 아빠는 돈 걱정은 너무 크게 하지 말게나. 내가 딸한테는 생활비 따로 줄 거고 자네 은행이자 내는 것도 내가 도와주겠네. 자네는 원금 열심히 갚으려고 해봐. 그러면 다달이 나가는 이자에 대한 부담도 좀 없어지지 않겠나?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두고두고 이 은혜 잊지 않고 꼭 갚겠습니다. 성공한 아빠가 저희 부부에게 손을 내밀어 순간 저희 부부는 숨통이 트였어요. 저는 아빠 진짜 고마워. 그리고 너무 미안해. 내가 잘해드려야 하는데 효도해야 하는데 되려 이 나이에 민폐만 끼치네. 우리 딸, 아빠는 항상 딸 편이야. 딸이 100살이 되어도 내 눈에는 우리 딸이 갓난아이처럼 보여. 그러니 아빠 눈치 보지 말고 힘들 때면 언제든지 손 내밀고. 아빠는 참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딸아이가 대학을 갈 때까지 친정아빠 도움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세월이 흘러서 딸내미가 결혼하고 미국으로 시집가면서 저희 부부는 둘이 살게 되었고 그 무렵에 거의 10억에 달하는 빚을 다 갚게 되었습니다. 참 힘들었어요. 그래도 빚이 사라지니까 마음이 후련하더라고요. 남편도 그 이후로는 마음 가볍게 페이닥터 일하면서 살았고 저는 아빠 가게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한참 아빠 가게에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아빠가 안 보이는 거예요. 뒤에 있는 창고에 가서 김치를 가져오겠다고 말한 지 30분이 넘었는데도 주방에 안 들어오니까 저는 아니, 아빠 뒤에서 뭐 하시는 거야 진짜. 답답하네. 어? 아빠? 아빠 왜 그래? 아빠! 창고에 가보니 아빠가 쓰러져 있었고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어요. 저는 가게로 뛰쳐가서 혹시 여기에 의사 있어요? 의사 있습니까? 손님들은 아니 무슨 일이에요? 네? 구급차 불러드릴까요?
네, 빨리 불러주세요. 우리 아빠가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밥을 드시러 온 손님분 중에서 응급구조사가 있으셨고 긴급처치를 하면서 구급차에 이송되었어요. 정밀검사를 받은 아빠는 대장 쪽에 암이 있다는 판정을 받으셨고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쇼크로 쓰러진 거였습니다. 더불어 간질 증상까지 나타나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기절한 거였고요. 아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동안 이렇게 아팠는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정말 마음 아프네. 난 몰랐지. 아빠가 이렇게 아픈지. 그냥 진통제 먹으면 나을 줄 알고 식당 비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참고 살았는데 이렇게 큰 병일지 몰랐어, 아빠도. 의사 선생님은 숙연한 표정으로 저를 부른 뒤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저희가 3기 초반 정도만 되어도 생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암세포가 몸에 대부분 전이된 상황이고 수술을 한다고 해도 암을 뗀 후에 항암 치료를 해도 예후가 너무 안 좋아서 길어야 1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라고요? 아빠가 시한부라고요? 저는 말기암이라고 해도 요즘 의학이 발달되었으니까 당연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한부라고 판정을 받으니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뭐라고? 장인어른이 말기암이라고? 세상에. 저와 같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아빠가 사위한테 진짜 잘해줬거든요. 위에서 말해드린 것처럼 남편의 빚도 함께 갚아주시고 이자 같은 것도 대신 내주시고 딸이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사위에게도 온정을 베푸신 분이었지요. 그런데 한순간에 아빠가 쓰러지시니까 아빠의 가게를 지킬 사람이 없어졌고 제가 대신해서 아빠 가게를 지켜야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빠 간병을 해줄 사람이 없었고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내과 의사니까 아빠 마지막 간병을 좀 해주면 안 돼? 아빠가 당신한테 지금까지 해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당신이 전문가니까. 남편은 잠시 고민한 듯한 표정을 짓다가 그래, 당연히 내가 할 일이지. 아버님 도움 없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으니까. 남편은 거동도 못하시고 부축하는 사람이 없으면 용변도 못 보시는 상황인 아빠의 모든 부분을 간병해 주었어요. 정말로 소위 똥도 닦아주고 뭐 밥도 먹여주고 별의 별거를 다 해줬죠. 저는 미안해. 여보한테 너무 무겁고 힘든 일을 시킨 것 같네. 나도 최대한 일 끝나고 병원 바로 가서 간병하도록 할게. 아니야. 나 레지던트 할 때는 이것보다 더한 것도 많이 했어. 이게 내 일인데 뭘. 하나도 안 힘들어. 남편의 그 한마디에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참 웃긴 게 그런 남편이 바람을 피웠더라고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아빠 간병하느라 집에 안 들어오는 남편 때문에 집안이 어지럽혀져 있길래 청소를 하다가 남편이 예전에 쓴 핸드폰을 발견했어요. 어? 이거 뭐야? 이 핸드폰 아직도 있네? 핸드폰 켜지면 팔아야겠다. 핸드폰을 충전해서 전원을 켠 순간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거였지요. 문자 메시지 같은 게 남아있었고 거기서 남편이 여자 나오는 업소를 수도 없이 많이 다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페이닥터 할 때 저 몰래 거기서 일하는 간호사랑 바람 피우고 오피스 와이프도 따로 두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빠, 우리 남편이 내가 오빠랑 너무 연락 많이 한다고 의심하네. 앞으로 연락은 좀 줄이고 무인 모텔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로 하자. 내가 주소 보내주면 거기로 와. 알겠지? 이런 문자들을 보고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그래도 저희 남편 열심히 일하고 가정에 충실한 줄 알았는데 뒤에서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거에 충격을 너무너무 크게 받았어요. 혼란스러워서 친구에게 말하니까 남자들은 좀 그렇잖아. 아무리 마누라가 이쁘고 잘 나가도 처음 본 여자가 제일 이쁘다는 말이 있잖아. 그런 말이 왜 나오겠어? 그만큼 한눈 잘 파니까 그런 말이 나온 거지. 에휴, 그리고 네 남편이 지금 장인어른 간병한다며. 그게 쉽니? 예전에야 그냥 정신 못 차리고 불륜질했다면 지금은 그래도 정신 차렸으니까 장인어른 간병하고 그 개고생을 떠맡은 거 아니야. 네가 지금 남편 불륜 사실 폭로한다고 해서 너한테 좋은 것도 없으니까 그냥 가슴에 묻고 가. 그게 너한테 제일 최선인 것 같아. 친구의 조언에 저는 마음을 먹었어요. 남편의 불륜은 가슴속에 묻고 평생 동안 꺼내지 말아야겠다 라고요. 솔직히 판도라의 상자를 연 이후 남편에 대한 호감이나 마음이 뚝 떨어진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래도 남편은 아빠를 간병해주고 있으니까 제가 안고 갈 숙제라고 생각했죠. 그러다가 아빠의 상태가 더더욱 악화되었고 저는 아빠 식당을 접고 남편과 함께 아빠를 간호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빠를 간호하면서 남편이 여전히 저 몰래 불륜질을 한다는 것을 전 알게 됐습니다. 새벽에 병원 간이 침대에서 자는 게 너무 몸이 불편해서 병원 로비에서 이불을 덮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 자기야. 내가 요즘에 장인 간병하느라 몸 아파 죽겠어. 진짜 빨리 이놈의 장인어른은 죽기나 할 것이지. 참 늙은이들이 명줄은 길어요. 시한부 판정 받고도 아득바득 숨쉬는 거 보면. 에휴,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재산 물려받으면 내가 우리 애기한테 가방 하나 사줄게. 샤넬이나 구찌. 그래 알겠어. 호캉스도 같이 가자.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럼 지금까지 우리 아빠 간병해준 건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 아빠한테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려고 그런 거였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인간이 다 있냐? 속 터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저희 남편이 친정아빠에게 잘해준 이유도 다 뒤에서 꿍꿍이가 있었던 거고 그걸 알게 된 저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빠는 우리 맞사위 덕분에 편하게 병원 생활 한다고 하면서 좋아라 하셨고요. 그러다가 급격하게 건강이 악화된 아빠는 호흡기를 차야 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아졌고 결국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저는 정말 지옥길을 걷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지요. 아빠는 아프시지 남편은 바람 피웠지 죽겠더라고요. 그때 아빠가 우리 맞사위가 내 재산을 가져야지. 날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고 옆에 꼭 붙어 있으니 말년에 아들을 얻은 것 같았단다. 맞사위 덕분에 의사사위를 둔 덕분에 정말 행복했어. 참 고마웠다. 내 명의로 된 상가랑 가게는 맞사위가 관리하는 걸로 하거라. 저는 당황해서 아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왜 유언을 몇 년은 더 살아야 하는데 왜 그래? 안 돼! 삐삐삐. 심장 박동수가 멈추는 소리와 함께 아빠는 순간 호흡이 멈췄어요. 의사가 와서 심장 제세동기로 다시 아빠의 심장을 살렸지만 중환자실에 실려간 아빠는 3일간 코마 상태로 계시다가 결국 사망하셨습니다. 아빠가 죽었지만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 남편을 향해서 전 말했습니다. 당신, 내가 나 몰래 불륜질하는 거 모를 줄 알았어? 나 다 알아. 내가 새벽에 병원 로비에서 쪽잠 자고 있을 때 나 몰래 상간녀랑 통화하고 우리 아빠 죽으면 그 재산 당신 거라고 상간녀한테 우리 아빠 재산으로 명품백 사주겠다고 했다며? 진짜 미친 거야? 뭐? 당신이야말로 미쳤어? 남의 뒤는 왜 밟아? 어? 저에게 되려 화를 냈습니다. 지금 누가 잘못한 건지 헷갈리게 하더라고요. 전 더 어이가 없었죠. 바람핀 건 당신인데 내가 왜 당신한테 욕을 먹어야 해? 정도가 있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지. 화를 뺑 내니까 남편은 그래, 솔직히 말할게. 나 당신 몰래 바람 피운 거 맞아. 그런데 나도 장인어른 보살폈으니까 받을 건 받아야지. 어차피 우리 부부 이미 신뢰는 깨진 것 같으니까 여기서 그만하는 걸로 하고 나는 장인어른이 말한 것처럼 상가랑 가게 가지고 갈게. 됐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당신이 한 게 뭐가 있다고? 뭘 그렇게 잘했다고 우리 아빠 건물이랑 가게를 가져가? 그게 우리 아빠의 전부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빠만 당신의 그 두 얼굴, 소름 끼치는 두 얼굴에 속아가지고 그런 소리를 한 거지. 남편은 저의 말에 코웃음을 치면서 빈소를 나가더라고요. 손님들이 올 때만 빈소를 지키고 손님 없으면 바로 빈소를 나가서 딴청을 피우는데 열이 부글부글 올라오는 겁니다. 최소한 아빠한테 예의는 지켜야지. 나랑 곧 이혼할 거라고 우리 아빠 돈 가지고 갈 생각에 슬픈 것보다 기쁘고 싱글벙글 웃음이 나지? 에휴, 내 인생. 어떻게 이런 놈이랑 내가 결혼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보내냐? 그러게, 결혼 잘하지 그랬어. 남 이야기 하듯이 말하는 남편의 뺨을 찰싹 때렸습니다. 죽어! 펑펑 울면서 제가 악을 질렀고 장례식장 관계자들이 와서 사태 파악을 했어요. 저를 말렸고 남편은 저를 위아래로 쳐다본 뒤 재수없는 사람 본 것처럼 혐오스러운 표정을 짓더라고요. 불륜을 들킨 이후에는 아주 막장으로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빠도 돌아가시고 재산도 받을 생각에 싱글벙글한 거죠. 제가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겨우겨우 발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빠의 유품이랑 가게를 정리하고 있는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희 아빠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언 남기셨다며?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프다. 아빠가 재산을 남편한테 물려주겠대. 제일 큰 게 상가랑 가게인데 나 없을 때 남편 놈이 아빠 간병하면서 대체 어떤 가머니설로 아빠를 살살 꼬셔낸 건지. 아빠 죽었으니까 그 돈 받을 생각에 신났어 남편 놈. 나랑 이혼하고 상간녀랑 하와이 가서 살림 차릴 거래. 그게 상치른 아내한테 할 소리야? 나 살다 이런 놈 진짜로 처음 봐. 내가 예전에 사법고시 준비한 거 알지? 그러다가 노선 바꿔서 지금 7급 공무원 하고 있잖아. 그래서 형사랑 민법 소송 조금 알긴 하는데
유언 남길 때 녹취한 거 없으면 법적인 효력 없을 수도 있거든? 그때 아버님 마지막으로 말 남기실 때 너랑 네 남편만 있었던 거지? 나랑 내 남편만 있었어. 그래, 너만 입 싹 닫으면 되는 거야. 변호사 찾아가서 이거 관련해서 자세히 물어봐. 분명히 답이 나올 거야. 헐, 알겠어. 고맙다. 역시 너밖에 없다. 나 진짜 힘들었는데 네 덕분에 돌파구가 보인다. 저는 그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아빠 가게 운영할 때 법적 관련해서 자문을 해주신 변호사분이 계셨고 겨우겨우 명함을 찾아서 연락을 한 뒤 찾아뵈었죠.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 저희 남편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효력이 있는 걸까요? 이것 때문에 미치겠어요. 아빠는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을 모르고 임종 직전에 유산을 남편한테 물려준다고 발언을 한 상태고, 남편은 그거 듣고 그것만 믿고 이렇게 온 동네방네 난리치면서 살고 있어요. 일단 녹음이나 녹취록이 없어서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기는 거의 힘들 것 같고요. 어떠한 공증이 된 형태로 유언장이 있어야지 재산을 분할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남편분께서 재산 분할을 받는 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정말인 거죠? 저 변호사님만 믿으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머리 숙여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제 마음을 짓누르는 무언가가 싹 하고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빠 사망신고를 하고 나머지 서류를 정리한 뒤 세무사를 찾아가서 재산을 확인했습니다. 외동딸인 저에게 아빠의 가게와 상가, 그리고 현금 등등이 상속되었어요. 사실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돈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전 바로 이혼 소송도 준비했습니다. 이미 남편의 예전 핸드폰에 불륜의 증거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서 제가 불리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사는 집에 날아온 고소장, 심장이 쿵 했습니다. 뭐야? 이게 뭐야? 누가 보낸 거야?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이 변호사를 대동해서 우리 아빠 재산 관련한 소송을 한 거였습니다. 본인이 우리 아빠에게 받은 유언장이 있다고 하면서 증거로 쓴다는 거였어요. 저는 두려운 마음에 당장 변호사한테 달려갔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불가능하고 아버님이 진짜로 이 유언장을 쓴지 안 쓴지에 대한 감정은 법원에서 확인하는 건데 확인 불가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뭐 어떤 변호사를 믿고 사위가 장인어른 재산에 관해서 소송을 거는지 모르겠는데 장인어른이 일군 재산에 대한 기여도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마지막에 아버님이 아프셨을 당시에 6개월 정도 의사 사위로서 간병을 한 거에 대한 기여도도 재산 분할에 있어서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어요. 그리고 그 증거라고 내민 거 거의 소용없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결국 저희 변호사님이 예상한 대로 흘러갔습니다. 너무 다행이었어요. 남편의 소송 자체는 경찰에서 아예 송치 자체를 안 해버렸습니다. 나중에 이의 신청을 하긴 했지만 그것도 거의 뭐 증거가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받아주지 않았어요. 나중에 저는 남편에게 너는 의사면 뭐하냐? 아는 게 하나도 없고 멍청한데 진짜로 아빠의 그 한마디로 네가 우리 아빠 재산 다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제발 꿈에서 벗어나. 그리고 이제는 네가 알아서 돈 벌어서 살아. 어디서 기생충 짓거리를 하고 있어?
네 병원 망해가지고 우리 아빠가 피땀 흘려서 이자 대신 갚아주고 우리 생활비까지 보태줬는데 넌 진짜 은혜를 똥으로 갚는구나? 너 뭐라고 했어?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전남편을 뒤로 두고 저는 집을 나왔고 그렇게 이혼하게 되었어요. 이혼하니까 진짜 속이 뻥 뚫리더라고요. 친구들과 함께 술 마시면서 야, 진짜 사람 사이 멀어지는 거 한순간이다. 난 내가 이렇게 이혼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래도 그 전까지는 사이가 좋았거든. 그러다가 불륜질한 거 알게 되니까 남편한테 정남이 뚝 떨어지고 거기에 우리 아빠 돈 노리고 간병한 사실까지 알게 되니까 진짜 너무 어이가 없네. 아휴, 참 인생이 뭐 이러냐? 다 그렇지. 그놈 자식은 은혜도 모르고 나중에 천벌 받을 거야. 그런 애들은 꼭 나중에 천벌 받더라고. 진짜 너 걱정하지 마. 이제는 행복하게 살자.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으니까. 야, 고맙다. 그렇게 말해줘서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 친구의 위로를 받은 저는 이혼으로 인한 힘든 감정들을 조금씩 털어놓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희 남편의 가까운 지인이자 제가 아는 동생이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누나, 그거 들었어? 뭘 들어? 아니, 누나 전남편. 그러니까 그 의사 형 장난질하다가 이번에 깜빵 갔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장난질을 하다가 깜빵을 갔다니 무슨 말이지? 그 형이 돈 벌겠다고 강남 성형외과에서 부잣집 사모님들 상대로 우유 주사 같은 걸 놔줬나봐. 우유 주사가 뭔데? 있어. 맞으면 잠 잘 오고 1시간만 자도 몇 시간씩 푹 잔 것 같은 효과 주는 주사. 그게 사실 마약류로 관리되어서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그 형 돈에 눈 멀어가지고 거액 받으면서 그 약 몰래 빼돌려서 투약했나봐. 저번에 8시 뉴스에 나왔잖아. 진짜 난리도 아니었어. 헐, 진짜야? 알고 보니까 전 남편은 저랑 이혼한 이후로 각성을 한 것인지 어떻게든 돈 벌겠다고 강남 성형외과로 들어간 거였어요. 자기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니까 비전문의로서 환자들 얼굴에 손대는 것은 예후가 안 좋을 것 같으니 자기 의사 면허를 활용해서 금지된 약물에 손을 댔고 그걸로 거의 수억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유독 심하게 그 약물을 많이 쓰니까 보건당국에서 조사가 온 거고 그때 거기 조무사들이 차트 조작한 거를 양심선언해서 싹 다 들킨 거였습니다. 약물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들통이 났고 그걸 주도한 전 남편의 혐의가 특정되면서 구속영장이 내려와서 구속된 거였어요. 그게 이제 언론에 나오면서 크게 대서특필되고 의사 면허 남용에 대한 논의가 엄청 활발하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결국 남편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의사들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면허 때문에 실형까지 선고를 안 받는데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비록 전 남편이긴 하지만 한때 남편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감옥에 간다는 것은 참 저에게는 쇼크였어요. 그 형 돈돈거리고 은근히 속물인 거 티났는데 결국엔 이렇게 깜빵에 가는구나. 참 대단하다 대단해. 나는 누나랑 그 형이랑 이혼했다고 해서 누나가 이미 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모르는 것 같아서 혹시나 해서 전화해봤는데 세상에 진짜 누나 이혼하길 정말로 잘했어. 진짜 잘했어.
와, 그러게 말이야. 사람이 변하네, 진짜. 참 무섭다, 나도. 이젠 누굴 믿고 만나냐? 그러게. 아는 동생과 저는 전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동안이나 했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비록 전화통화긴 했지만 그놈의 영악하고 소름 끼치는 두 얼굴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1시간, 2시간이 후딱 가더라고요. 저희 딸내미도 아빠의 그런 모습을 알게 된 이후로 아빠랑 연을 끊었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혼한 전남편이랑 다시는 만나기 싫어서 전화번호도 바꾸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저의 개인정보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다 바꾸었네요. 징역 1년 8개월 받았던데 감옥에서 아주 피눈물 흘리면서 참회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맨날 의사라고 대접받으면서 살다가 감옥에 갔으니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겠어요. 제발 거기 가서 정신을 좀 차리고 반성도 하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에휴 참. 그리고 의사 면허 가지고 있다고 뭐 봐주고 형사처벌 안 하고 그런 법의 체계가 제발로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인성교육도 필수인 것 같습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많은 일들로 인해서 상처도 많이 받고 심적으로 정말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서 제 감정 상태에 대해 잘 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아주 편안하고 감사한 상태로 하루하루 잘 살고 있네요. 그 덕에 이렇게 글도 쓸 수 있게 되었고요. 지금까지는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제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결과적으로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지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재산 문제는 아프기 전에 일찍 정리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아빠가 입원할 때 옆에 부잣집 할아버지도 입원하셨는데 그 할아버지 자식들은 재산 서로 갖겠다고 하면서 소송하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친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빠한테 소송 걸고 참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었습니다. 씁쓸하기도 했고요. 뭐 잠깐 이야기가 다른 길로 샜는데 하여튼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소에 듣기만 하던 곳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직접 사연을 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저는 어릴 때 인기가 많았습니다. 대놓고 제가 이런 말을 꺼낸 이유가 뭐냐면 어릴 때 인기로 인해서 제 인생이 완전히 꼬꾸라졌거든요. 저는 피부가 하얀 여자였어요. 피부도 하얗고 이도 가지런하고 혈색이 좋았지요. 그래서 항상 어르신들은 너는 인기가 참 많은 것 같다. 그렇게 남자들 홀리는 관상을 가지면 사는 게 좀 고달플 텐데. 그러게 말이야. 청초하게 생겨가지고 은망울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여자일수록 도화살이 있어서 조심해야 해. 저는 어릴 때라서 어른들의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얼굴도 이쁘장하고 얼굴이 하얀색이니 동네 남자애들이 저를 많이 좋아했어요. 거의 동네에 있는 모든 남자애들이 저를 좋아해줄 정도였지요. 수진아, 나랑 사귀면 안 되냐? 나 너만 바라볼 수 있다? 내가 너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 수진아, 너 진짜 예쁘다. 이런 말은 수도 없이 들었지요. 하지만 저는 가정사 때문에 마음속이 지옥이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나는 언제 죽을 수 있을까? 난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걸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잘 안 풀리는 거지? 엄마는 아빠한테 맞아 죽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의 본인의 엄마인 저에게는 친할머니한테까지 손찌검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컸으니 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매일매일이 지옥이었죠. 아주 좁은 동네인 깡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희 집 상황에 대해서는 모든 아이들이 알고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남자애들도 저를 좋아하긴 하지만 절 성적으로 보는 애들이 더욱더 많았어요. 얼굴 이쁘고 가정사 불우하니까 한번 어떻게 해보자 하고요. 그때 유일하게 딱 두 남자만 저를 그런 존재로 여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람 자체를 좋아해주는 남자가 있었지요. 한 남자는 저희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부잣집 도련님 취급받는 아이였고, 한 남자는 시각장애인 엄마와 청각장애인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도련님으로 불리는 애는 집에 머슴도 있었어요. 제가 나이가 반백이 훨씬 넘었으니까요. 제가 살았던 옛날 시절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천한 사람으로 여기고 죽어도 상관없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우리 아빠조차도 수진아, 너 그 뭐냐, 재석이네 집에는 절대로 가지 말아라. 재석이랑은 말도 섞지 말고. 왜? 재석이가 얼마나 착한데. 너는 참, 그 집 부모가 등신이잖아. 한 녀는 눈이 안 보이고 한 놈은 귀가 안 들리고 어떻게 청각이랑 시각장애가 만나서 사는지 신기해. 너 괜히 그런 모질이들 근처에 있다가 이상한 짓 당하지 말고 그런 집안 애랑은 놀지 마. 반면에 저를 좋아해주는 저희 동네 최고 부잣집 아들인 광수랑 제가 놀고 있으면 아빠는 그래, 넌 그런 애랑 놀아야 해. 시집 잘 가는 게 여자한테는 최고 복이니까 광수 잘 잡아라. 알겠지? 어른들의 이런 반응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실제로 광수랑 함께 놀거나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동네 애들은 저를 못 건드렸어요. 왜냐하면 광수는 돈도 많고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고 힘도 셌으니 남자들 사이에서 서열 1등이었고요. 반면에 재석이는 돈도 없고 찢어지게 가난한 인생이었으니 무시당하는 게 일쑤였습니다. 수진아, 너 나한테 시집와라. 내가 잘해줄게. 너처럼 이쁜 애를 본 적이 없어. 진짜로 넌 내 마음속에서 별이야, 별. 너 먹고 싶은 거 내가 다 사줄 수 있고 너 하고 싶은 거 내가 다 마음껏 하게 해줄 수 있어. 광수야, 괜찮아. 난 괜찮아. 너 대체 왜 그래? 내가 뭐가 부족한데? 왜 자꾸 내 고백을 거절하는 건데? 네 마음이 대체 뭔데? 내가 어디까지 해야 하는데? 계속되는 광수의 고백 거절에 광수는 더더욱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여자친구들도 수진아, 너는 그렇게 잘생기고 잘난 놈인 광수의 마음을 왜 안 받아줘? 광수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나 같으면 바로 광수랑 사귀겠다. 모르겠어. 그냥 광수한테는 마음이 안 가. 차라리 재석이가 더 끌려. 너 미쳤어? 재석이 부모님 몸 아프시잖아. 야, 무슨 그런 가난뱅이에다가 부모까지 장애를 가졌는데 그런 놈한테 끌려. 기집애, 너도 참 남자 보는 눈이 없다. 광수는 중학생 때부터 저를 짝사랑해서 고3까지 저를 기다려주었습니다. 재석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난한 재석이는 제가 몸이 허약하고 가정 환경이 안 좋아서 밥을 잘 못 먹고 다니니 신문이랑 우유 배달해서 번 돈으로 저에게 삶은 달걀을 사서 삶아주는 남자였어요.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문을 열고 나오면 항상 작은 손수건에 삶은 달걀 아주 따끈한 게 쌓여져 있었죠. 재석이 또 새벽에 나 준다고 달걀 삶아서 식지 않게 품에 넣고 기다렸다가
나 나올 때 두고 갔나 보네. 소박한 마음의 표현이었지만 끌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수진아, 이거 우리 아빠가 미국에 출장 갔다가 사온 초콜릿이야. 너라서 내가 특별히 주는 거고. 내 맘 알지? 그리고 이건 우리 엄마가 사온 젤리인데 엄청 맛있고 비싼 거야. 이거 바나나도 우리 엄마가 나만 먹으라고 준 건데 너 먹어라. 아니, 난 괜찮은데 이런 것까지. 아, 넌 좀. 이거 다 비싼 거라니까? 니네 아빠는 사주지 못할 귀한 거라고. 내가 이거 여자애들한테 주면 여자애들은 나한테 반해서 난리칠 텐데 넌 나한테 왜 그러냐? 어? 언제쯤 마음의 문을 열 건데? 이상하게 저에게 더 비싼 선물을 주고 저희 집안이 쳐다도 못 볼 명예와 돈을 가진 광수였지만 안 끌리더라고요. 저는 학교에서 꼴에 비싼 척 한다니까? 수진이 쟤는 얼굴 하나 믿고 도도하게 사나봐. 아, 재수없어. 저런 애들이 진짜 딱 싫어. 이리저리 양다리 걸치고 사는 거 진짜 여시 같아, 여시. 광수가 좋아하는 여자라는 이유로 온갖 군대에서 욕을 얻어먹고 사는 인생이었어요. 어찌저찌 고등학교까지 간신히 졸업한 저는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진지하게 광수가 다시 한번 저에게 고백을 했어요. 그때는 제가 심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이제는 집에서 탈출하고 싶었기 때문에 광수의 고백을 받고 광수와 함께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저의 상경 소식과 광수의 연애 소식을 들은 순애보 재석이는 저에게 계란을 건네주면서 이게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삶은 계란이네. 항상 미안했어. 나는 너를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고작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해. 그리고 서울 가서 잘 살아. 내 마음속에는 수진이 네가 항상 살아 숨쉬고 있으니까 그거 잊지 말고. 알겠지? 재석아, 너는 어떻게 말도 그렇게 이쁘게 하니? 나도 너를 잊지 못할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인연이 된다면 언젠간 다시 만날 수 있겠지? 그때는 우리 둘 다 부자 되어서 행복하게 미소 지으면서 만나자. 그리고 미안. 정말 미안해. 야, 수진아, 마음을 왜 이렇게 약하게 먹어? 나한테 미안하다는 소리 더 이상 하지 마. 그런 소리 안 해도 돼. 알겠지? 제가 서울로 올라가기 전날 밤 광수 몰래 저는 재석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펑펑 울었고 저희는 그날 첫 키스를 했어요. 감정에 취한 저는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을 했던 것이죠. 다음날 바로 광수와 서울로 갔습니다. 서울로 대학을 진학한 광수, 그리고 약국에 약 짓는 제조사로 취업한 저. 딱 3년 열애하고 중간에 아이가 생겨서 급하게 결혼하게 되었어요. 광수네 부모님은 저를 안 좋게 보셨지요. 광수야, 너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에휴, 별 보잘것없는 집안 여자애를 데리고 와. 내가 그 애랑 사귀지 말라고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왜 대체 말을 안 들어, 말을. 아이, 엄마, 어쩌라고. 수진이가 좋은 걸 나보고 어쩌라고. 그리고 엄마가 서울 가면 이쁜 여자 많다며. 이쁘긴 개뿔. 수진이만큼 이쁜 애 없는 걸 어떻게 해. 그리고 난 수진이가 좋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저는 거의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됐다. 너는 이야기 꺼내지도 마. 한숨을 푹푹 내쉬는 시댁 식구들의 숨소리에 저는 정말로
물에 빠진 강아지처럼 오돌오돌 떨면서 낑 소리 한 번을 내지 못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참 웃긴 게 남자는 여자를 자기 손에 넣으면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저랑 결혼한 광수는 애가 태어나자마자 딱 변해버렸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애를 가지고 배가 불러오니까 변하더라고요. 뭐야 너, 다리에 셀룰라이트. 아 진짜 욕구 식는다 식어. 뭐? 무슨 소리야 그게? 너 다리에 지방층 꼈다고. 아, 대학 안 나와서 셀룰라이트라는 말이 뭔지 모르나? 요즘 너 보면 여자로 안 느껴져. 자기야, 왜 요즘 나한테 이름 안 부르고 너라고 부르고 내 몸에 대해서 지적해? 나 임산부야. 아이 6개월째 임신했다고. 임신한 아내한테 그게 할 소리야? 남편은 저의 말을 듣고 모른 채 했어요. 아이를 임신하면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하는데 죽고 싶다. 내가 이러려고 서울에 왔나? 아빠 품에서 벗어나겠다고 싫어하는 광수랑 사귀고 팔려오듯이 시집왔는데 내 속을 모르는 남들은 가난한데 얼굴 이쁜 여자애가 부잣집 남자애 잘 잡아서 시집갔다고 날 질투나 하고, 내 속마음을 진짜로 아는 사람들은 내게 그런 말 못할 거야. 매일 밤을 울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베개가 축축해서 남편한테 들킬까봐 베개를 뒤집어 놓는 게 저의 첫 번째 일상이었어요. 아이 낳고 애를 키우면서 저는 이쁘장한 여자에서 늙어버린, 더 이상 여자로서의 매력이 없는 사람이 되었고, 그렇게 남편한테 버림받았습니다. 당신 이거 뭐야? 어디서 놀다 온 거야? 오늘 사람들이랑 회식했다며. 왜 여자 향수 냄새가 당신 셔츠에서 나는데? 아씨, 좀 그런 것 좀 의심하지 마. 진짜 지겨워 죽겠다. 이런 식으로 당신이 나한테 치근덕 될수록 내가 열받는 거 몰라? 새벽 4시가 넘어서 들어오고 애기는 앙앙 울고 말도 못하는 애가 아빠 찾는데 애는 나 혼자 키워? 참, 야, 너 웃긴다? 내가 돈 벌어주지, 너 먹여주지, 재워주지, 이런 좋은 서울 아파트에서 살게 해주지. 더 바라는 게 뭐냐? 내가 일하고 와서 애기띠 메고 애기라도 봐줘야 해? 어? 저희 부부 사이는 극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결국에 전 남편이 외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서울에서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시골에 있을 때랑은 다르게 저보다 이쁜 여자가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고, 아이 낳고 살도 찌고 뱃살도 피둥피둥 많이 나온 여자한테 더 이상 이성적인 욕구가 느껴지지 않았던 거였죠. 저에게 남편이 들킨 여자만 해도 3명이 넘었습니다. 심지어 한 명은 아줌마 남편이 나한테 아줌마랑 하는 잠자리 매력 없다고 하네. 이제 그 자리 나한테 넘겨주지? 뭐라고? 왜 얼굴을 붉혀? 그러니까 주름 보이잖아 아줌마. 안 그래? 본인이 상간녀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본처인 저에게 바락바락 대들던 여자도 있었어요. 시어머님에게 어머님, 저 이제 못 살겠습니다. 이런 아드님이랑 더 이상 결혼 생활 지속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참다 마지막 동아줄이라고 생각하고 어머님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애는 두고 나가. 어머님의 반응은 가관이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바람을 피운 아들을 감싸는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인생 왜 이렇게 고달파? 내 주변에는 정상이 없는 건가? 솔직히
저도 남편이랑 이혼하고 싶었지만 당장 이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없었어요. 저는 가정주부였기 때문에 어떻게 돈을 벌어서 먹고 살지도 막막한 인생이었고, 돈을 벌 수 없으니 당연히 양육권도 저에게 떨어지지 않을 게 뻔하니 애도 뺏길 처지였죠. 비참한 여자의 인생이었지만 아득바득 그 집안에서 20년을 버텼습니다. 여편네, 밥 좀 차려봐. 제발 애 앞에서는 나한테 여편네라고 하지 마. 아빠가 엄마한테 여편네라고 하면 어떤 애가 좋게 생각하겠어. 안 그래? 그럼 내가 널 뭐라고 불러? 뭐 예전처럼 수진이라고 불러줘? 소름 끼치는 소리 하지 말고 밥이나 차리세요, 아줌마. 갱년기가 왔나? 아니면 생리를 하나? 왜 저렇게 예민해?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쌓여서 저는 머리에 원형 탈모도 오고 생리도 멈추고 매일 소화장애로 인해서 토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딸도 그걸 알아서 아빠를 싫어하고 결국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고등학생 때 미국으로 유학 갔어요. 엄마도 꼭 아빠한테 벗어나서 엄마 인생 살아.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난 할머니도 싫어. 아빠는 더 싫어. 그런데 난 엄마 편이야. 저에게 한마디를 남기고 한국을 떠난 딸. 왠지 미안했어요. 엄마가 되어서 딸을 지켜주지 못한 것 같은 기분이요. 결국 3년 뒤 딸이 딱 20살이 되었을 때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돈 잘 버는 당신이 내가 애 키우는 20년 동안 생활비 한 번 안 줘서 주말마다 식당 가서 설거지했어. 얼마나 비참한지 알아? 얼마나 죽고 싶었는지 알아? 20억짜리 집에서 살면서 마트 가서 제일 싼 물건 사고, 시장에서 흥정하고, 식당에서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어. 이제는 나 놓아줘. 지겨우니까 나 놓아달라고. 20년간 결혼 생활을 했지만 제 앞에 떨어지는 재산 분할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남편은 교묘하게 자신의 재산을 자기 부모님 앞으로 축적하고 있었고, 제가 살고 있는 그 집도 실질적인 명의 주인은 아버님이었으니까요. 그래, 꺼져라. 나도 네 같은 아줌마랑 사느라 고생 많았으니까. 아참, 그거 알지? 넌 나갈 때 내 돈 한 푼 못 들고 가. 그래, 나도 들고 갈 생각 없었어. 더러워서 안 들고 가지. 그딴 검은 돈 쓸 바에 매일 밥에 김치만 먹으면서 살겠다. 가장 이쁠 때 결혼해서 가장 늙고 추한 모습으로 이혼한 저였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식당을 전전하면서 살았고, 혹시나 저의 망가진 모습을 친구들이 보게 될까봐 대인기피증까지 걸렸어요. 길을 걸어 다닐 때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녔죠. 그렇게 살다가 제가 우연하게 재석이를 보게 된 겁니다. 그것도 한 식당에서요. 오랜만에 사촌 동생을 만난 날이었어요. 언니, 이 집이 진짜 맛있어. 대박이야. 갈비집으로 성공해서 구리랑 서울에 분점을 4개나 냈대. 저번에 한번 가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언니 데리고 온 거야. 이 집 사장님은 엄청 성공해서 돈 쓸어 모았을 거야. 진짜로 건물 한 채 너끈하게 샀을 거야. 동생의 말에 기대를 가득 안고 고깃집을 들어간 순간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고,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언니, 갑자기 왜 그래? 언니 빈혈이야? 왜? 재석아, 수진아. 제가 눈을 마주친 남자는 근 24년 전에 보고 다시는 볼 수 없었던 재석이었어요. 글쎄,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던 재석이
장애인 부모님 밑에서 크느라 학업도 제대로 못하고 버는 돈을 족족 부모님의 간병비로 쓰고 그 와중에 저에게 마음을 표현하겠다고 새벽에 계란을 삶아서 제품에 쥐어준 그 재석이, 헤어지는 날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첫 키스를 하고 아련한 마지막을 보냈던 그 아이가 제 눈앞에 있었던 겁니다. 재석이도 저를 보자마자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동공지진이 나는 게 보였어요. 수진아, 어떻게 여길 왔어? 세상에, 그러게, 난 네가 여기서 일하고 있는 줄 몰랐어. 언제부터 여기서 일한 거야? 나 여기 사장님이야. 서울 올라오고 나서 일이 잘 풀리는 바람에 고깃집을 여러 개 운영하게 됐네. 세상에, 나도 서울 올라오고 나서 그래도 서울은 작으니까 너를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20년간 간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는구나. 저희 둘은 엄청 반가웠습니다. 그날 정말로 재석이와 저 그리고 사촌동생 이렇게 셋이서 고깃집 사장님이 된 재석이 덕분에 고기를 엄청 먹었어요. 극진히 대접받는 기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재석이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고깃집 철판 닦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전설의 수십억 매출 고깃집의 사장님이 된 이야기를 들으니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그가 너무 멋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조심스럽게 재석이는 너 광수랑은 아직도 잘 만나고 있니? 고향 친구한테 너네 둘이 결혼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반지는 안 낀 것 같아서. 아, 나 이혼했어. 순간 침묵이 맴돌았어요. 그렇구나. 그래, 알겠어.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오늘 너무 분위기가 무거워질 것 같으니까 오늘은 동생이랑 맛있게 고기 먹자. 그리고 너만 괜찮다면 나중에 우리 따로 만나서 차나 마시자. 이거 내 명함이야. 멋진 사장님이 된 재석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재석이를 따로 만났고 재석이는 여전히 저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 마음을 확인한 저는 저도 모르게 여자로서의 자존감이 다시 채워진 기분이었고 하늘을 나는 것 같았습니다. 넌 아직도 내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 세월이 흐르고 우리 나이가 반백이 훨씬 넘었는데도 넌 곱다. 참 고와. 그동안 고생 많이 했지? 그래도 고와. 이뻐. 너무 이뻐. 넌 내가 왜 좋아? 날 왜 좋아하는 거야? 넌 착하잖아. 슬픈 소 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 안에는 따뜻함이 보여. 순수한 마음을 가졌지만 상처받지 않으려고 센 척하는 것도 티나고 너한테서는 내가 보였기 때문에 더 잘해주고 싶고 너를 좋아하면 남자들이 나를 때리고 날 더 힘들게 하는 것을 알았어도 네가 나 같아서 난 네 곁에 있었던 거였어. 바보처럼 애가 20살인데 아줌마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소녀처럼 펑펑. 수십 년 만에 나의 마음을, 아니 평생을 살면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는데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니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재석이와 못다한 사랑을 시작했고 재혼까지 꼴이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달콤한 생활을 하게 되었지요. 수십억을 번 갑부인 재석이었지만 저는 광수와 결혼할 때 항상 생활비가 없어서 돈 아껴 살았던 게 몸에 배었던 것인지 마트만 가면 항상 싼 걸 고르게 되더라고요. 마트도
마감 전 시간에 세일할 때 가서 싸게 샀고요. 그날도 그렇게 마트에서 해산물 좀 싸게 사려고 마감 시간에 갔어요. 그런데 저기 뒤에서 갑자기 누군가 야, 닌 아직도 구질구질하게 이 시간에 마트 오냐? 라며 제 머리를 툭 치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니 세상에 전남편 광수였어요. 순간 소름이 끼치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참 아직도 구질구질하게 산다. 하긴 네가 나 없으면 뭐가 되겠어. 아무 존재도 아닌 거지. 내가 말하지만 너는 진짜 구질구질해. 나 만나서 그동안 일 안 하고 먹고 산 거지. 그때 한 여자가 전 남편 뺨을 때린 거였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시어머님의 언니였어요. 시각장애를 가지신 시어머님은 건강이 안 좋아서 일찍이 돌아가셨고, 남편의 큰 이모가 남편 고깃집 일을 도와주면서 엄마 역할까지 같이 해주셨거든요. 저희 재혼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응원해주셨고, 제가 살아온 인생도 알고 계셔서 저랑 같이 울면서 전 남편 욕도 해주시고 그랬거든요. 마트에 장을 보러 남편의 이모님이랑 함께 왔는데 떨어져서 장을 보다가 제가 멀리서 한 남자에게 욕먹는 것을 보고 달려와서 뺨을 날린 거였어요. 이 여잔 뭐야? 헐씨구나. 네가 그놈이구나. 우리 며느리 못살게 군 그 전남편. 능력 쥐뿔도 없고 부모 능력 하나 믿고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놈이 어디서 갑질이야, 갑질은? 뭔데? 아줌마 뭔데 나한테 난리야? 나? 네가 아주 잘 아는 재석이 엄마다. 수진이는 내 며느리고. 순간 제 전남편 광수 동공이 흔들리더라고요. 재석이. 항상 재석이한테 질투한 광수는 은연중에 열등감이 생겼었거든요. 제가 이혼한 뒤 재석이랑 재혼한 것을 모르는 전남편은 재혼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란 거죠. 네 마재석이랑 결혼했냐? 가지가지 한다. 왜? 그놈이랑 결혼하려고 나랑 이혼한 거야? 그런 거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진짜. 그래, 뭐 없는 것들끼리 잘 만났네. 끼리끼리 사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뭉쳐서 살면 뭐 피해볼 것 없이 좋겠네. 그지 새끼들끼리 모여서 사는 게 정신건강에 좋지. 뒤통수를 빡 때리며 이모님은 싸가지가. 세상에, 이러니 우리 수진이가 못 참고, 그렇게 착하고 선한 수진이가 못 참고 이혼한 거지. 재석이가 어떤 일 하고 있는지 알면 너는 깜짝 놀랄 거다. 됐고, 수진이 가자. 이런 급 떨어지는 놈이랑 말 섞으면 우리 정신건강만 안 좋아지니까. 이모님은 제 팔짱을 끼고 마트를 나섰습니다. 분통이 터진 전남편은 저를 따라와서 끝까지 10원짜리 욕을 하더라고요. 재석이랑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통이 터진 거였죠. 전 웃었습니다. 그리고 슬며시 녹음기를 켰어요. 주차장에 도착한 뒤 제가 타고 온 스포츠카 키로 문을 여니까 전남편이 네 뭐냐 이 자동차? 네가 어떻게 네 나이에 네 수준에 이런 차를 타? 제가 타는 차는 남편의 드림카였습니다. 원래 저는 사치스러운 거에 관심이 없었는데 남편이 차를 워낙에 좋아해서 저에게 타고 다니라고 준 거였거든요. 열등감이 폭발한 전 남편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고, 저는 콧방귀를 끼면서 이게 바로 인과응보라는 거야. 알겠어? 배기음 소리를 크게 내면서 저는 마트를 빠져나갔어요. 이야, 어찌나 통쾌하던지 그때의 기분은 말로 다할 수 없었지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통쾌하고 시원한 때였던 것 같아요. 집에 도착한 저와 이모는 재석이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말했고, 남편은 광수 걔는 아직도 허영심에 잡혀서 그렇게 사는구나. 무시해. 여보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세일하는 거 사지 말고 제일 맛있는 거, 제일 비싼 거 사 먹어. 알겠지? 남편의 말에 저는 씩 웃었어요. 내가 이래서 요즘 행복하다니까? 여보 덕분에. 나 정말로 당신 만나고 나서 인생 편 거 같아. 너무 행복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 같아. 당신 덕분에 나도 행복해. 그날 저희 부부는 더욱더 가까워졌습니다. 며칠 후 전 남편이 소송을 보냈어요. 이모님이 전 남편 머리를 친 걸 가지고 폭행죄로 고소를 했더라고요. 남편은 코웃음을 치면서 당신도 전 남편한테 손가락으로 이마 맞았다고 했지? 뒤통수랑. 마트에 전화해서 그날 CCTV 지우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고 말할게. 그걸로 역고소하자. 그리고 당신 주차장 갈 때까지 그놈이 욕했다며. 그거 고소할 수 있거든? 공공장소에서 욕한 거고 제3자가 있는 자리라서 공연성 성립되니까 방어하자. 똑똑한 재석이는 당황한 저의 마음을 달래주었고 바로 변호사 선임해서 2개의 죄목으로 맞고소를 했어요. 저는 전 남편을 폭행죄, 모욕죄, 이모님은 그놈에게 모욕죄로 맞고소했고요. 저희가 욕 들으면서 아무런 대꾸 안 하고 몰래 녹음기를 켜놓았던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전 남편이 연락 오더라고요. 진짜 독하다고 하면서요. 더러워서 고소 취하한다고 아주 지긋지긋해서 못 봐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웃겼습니다. 지긋지긋한 게 아니라 네가 자존심 상하고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지 몰라서 당황한 거겠지. 말은 똑바로 하자. 응? 에이씨, 아니라고. 사람 오해하지 마. 아니긴 뭘 아니야? 에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결국 전 남편은 저희 가족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였고 남편은 광수에게 나 재석이인데 우리 마누라한테 한 번만 더 손찌검하거나 욕짓거리하면 앞으로 가만히 안 둔다. 알겠어? 진짜로 가만 안 둬. 네가 예전에 알던 그 재석이가 아니야. 이제는 돈도 잘 벌고 내 여자, 내 가족만큼은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알아. 알겠어? 제 남편의 협박에 가까운 말에 전 남편은 꼬리를 축 내리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고깃집 운영하면서 도축까지 배운 남편이었기에 몸이 장난이 아니었고 웬만한 남성에게는 위협적인 존재로 느껴질 수 있을 만큼의 근육질적인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쌤통이었지요. 자존심이 강한 전 남편이 제 남편 앞에서 기가 팍 죽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대꾸도 못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너무너무 웃기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신기하게 그날 이후부터 전 남편에게 연락도 안 오고 그러네요. 이 소식을 들은 외국에 있는 딸은 새아빠가 진짜 엄마를 살린 귀인이네. 엄마가 새아빠를 만나려고 이제까지 힘들고 고통스러웠나봐. 둘은 진짜 운명인 거야. 엄마 연애 스토리 듣고 마음이 아팠는데 세월이 흘러서 결국 재혼까지 하게 되니까 기분이 아주 좋네. 못다 이룬 사랑을 이룬 드라마를 본 것 같아. 여튼 나는 항상 엄마 편이고 엄마가 행복하길 바라는 사람이니까 엄마 언제든지 늘 행복하고 웃으면서 살아.
우리 딸이 이제는 다 커서 엄마에게 너무너무 행복한 순간을 선물해주네. 딸아, 정말 너무 고맙다. 엄마도 이제는 여자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볼게. 고마워, 딸. 저희 가족은 서로에게 의지를 하면서 험난한 세상을 나아가게 되었고, 지금도 저는 재석이와 꿀 떨어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참 나이도 많고, 누가 보면 꼴불견이라고 꼴값 떤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사람들 눈치 안 보고 마음을 표현하고 재석이에게 애정을 주는 이런 순간들이 너무너무 행복하네요. 조건 때문에 시작할 수 없었던 어린 시절의 옛사랑을 다시 시작한 지금, 하루하루 지나가는 게 아깝고 아쉬울 정도로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해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참 남자 잘 만나야 한다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저처럼 끌려가듯이 절대로 결혼하지 마세요. 좋은 사람과, 나랑 잘 맞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그래도 속마음을 털어놓으니까 마음이 후련하고 시원하고 너무너무 기분 좋습니다. 요즘 날이 더운데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시원한 물도 드시고 그래요. 우리 나이대가 되면 돈이고 명예고 다 필요 없고 건강이 최고니까요. 마음가짐 긍정적으로 먹고 저도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